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11월 중순이 됐는데요. 이맘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죠. 바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2월이나 3월 달 우리 근로자 월급 시기에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로 200만원, 300만원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급여에서 매달 일정액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근로소득세가 떼어지는데 사용주가 원천 징수를 해서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하고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 실제로 내가 내야 될 근로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올해 1년 동안 월 25만원씩 12개월 동안에 3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2월이나 3월 달에 내 급여 계좌로 2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거꾸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40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100만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작년 1월에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자들 2053만 명인데 이 사람들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느냐? 2053만 명 중에 약 70%, 10명 중에 7명 꼴은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실제로 낸 세금이 이 원천 징수한 것보다 적어가지고 환급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77만원씩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고소득자는 1000만원 이상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원, 400만원 환급받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평균 77만원을 70%가 환급을 받았다. 반대로 10명 중에 2명 꼴 20%죠. 2053만 명 중에 400만 명이 토해냈어요. 토해낸 평균 금액이 1인당 106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낸 사람도 수십만 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환급받지도 않고 토해내지도 않고 쌤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은 연말정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표 한번 보시죠.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세금은 총 급여액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대해서 매겨요. 근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세율도 낮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한 게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을 그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을 빼고 세액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공제를 잘 받아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가지고 결정세액을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표 하나 더 보시죠. 근로소득세는 말씀드렸듯이 과표에 따라서 세액이 다르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표가 낮으면은 세율도 낮고 과표가 높으면은 세율도 높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면은 세율이 38%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소득공제 항목을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표를 낮추면은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뭐가 있죠? 뭐 연말정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인적공제라는 게 있죠. 또 장애인 공제가 있죠.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뭐 교육부 공제 등등 해가지고 공제 항목이 많은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내 총 급여에서 150만 원을 빼줘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과표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부양가족이라는 게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의료비. 안 아픈데 뭐 소득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병원에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없던 장애가 뭐 한 달 반 사이에 생길 리가 없는 거고 보험료라든가 교육비도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한 달 반 남은 기간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한 달 반 남은 기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이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 관련이에요. 주택 관련. 또 하나는 연금 상품이에요. 연금 상품.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 소득공제예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택 관련. 우선 주택 청약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간 불입하는 30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1년에 300만 원을 들었다. 한 달에 25만 원씩 3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40%면은 120만 원을 내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 특히 직장 새내기들, 이거는 청약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예금 이자가 있죠. 저축에 대한 이자가 있죠. 청약 기회가 주어지죠. 다음에 소득공제계 혜택이 있어가지고 불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죠. 일석삼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직장 초년생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자기가 불입한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300만 원 한도를 채우자. 물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자여야만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다음에 주택 자금에 대한 다양한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전세나 월세에 거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월세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우리가 대출을 해서 마련을 했다. 그래서 매년 원리금을 갖고 있다 했을 때 400만 원까지 내가 매년 갚는 원리금, 뭐 원리금을 내가 매년 5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은 400만 원 한도로 40%까지 160만 원을 소득공제해줘요. 160만 원을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어.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상환 기간이 뭐 10년 이상이냐 15년 이상이냐, 또 상환 방식이 고정금리냐, 뭐 아니면은 변동금리냐, 뭐 아니면 혼합형이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출자 이름과 주택 소유자의 이름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기준 시가가 4억 원 미만인 주택이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임차한 주택이. 다음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국민주택형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 주택 관련 자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금 상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지금 3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뉴스버스가 제 세 번째 직장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소득공제였고, 이거는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100% 최대한 활용했다. 이것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도가 있어요.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퇴직연금은 900만 원 한도로 해줘요. 두 개를 섞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섞어서 9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만 9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900만 원 한도를 태우려면 연금저축 플러스 퇴직연금을 해야 된다. 연금저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있고,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연금저축보험에 300만 원, 연금저축 펀드에 3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 원, IRP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 900만 원 저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저축에 이자가 붙고 세액공제 혜택이 상당하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으면은 13.2%,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면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을 때 16.5%를 받으면은 148만 5천 원이에요. 13.2%는 118만 8천 원. 내가 올해 근로소득세를 3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정산에 뭐 이것저것 뭐 소득공제한 거랑 했더니 뭐 똔똔이야. 돌려받을 것도 없고 토해낼 것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에 900만 원 올해 저축을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하면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2월달, 3월달 내 계좌로 148만 5천 원이 꽂힌다. 그리고 연봉이 그거 이상 되는 사람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는 봉급장애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올해 불입한 금액이 900만 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안 됐으면 900만 원 한도를 맞춰라. 그리고 안 든 분이 있으면 이거는 꼭 들어라. 일반 적금이나 뭐 이런 예금을 안 들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일반 예적금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그런 상품이다. 정부가 왜 이런 혜택을 두느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정말 용돈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들이 좀 알아서 이런 상품을 들어라.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 그런 금융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면 바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카드 소득공제예요. 이게 원래는 세운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를 써라, 현금 쓰지 말고 카드 써라 이런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으로 써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세무당국이 체크할 수 있는, 세무당국이 추적할 수 있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쓰는 액수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내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25%인 1,000만 원 이상은 써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1,000만 원 초과액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예요. 또 체크카드는 30%예요. 그래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가 높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제 집사람은 뭐 맞벌이 월급쟁인데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급적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카드를 4명으로 만들었어요. 4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분, 연봉의 25%, 제 연봉의 25% 초과분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아까 소득공제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카드를 썼다. 그러면은 소득공제율이 2배로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20% 전부를 체크카드로 쓰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 25%라는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적용을 하고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25%를 초과를 해야지 체크카드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아니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내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면서 쓰냐. 귀찮다. 나 안 할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매달 저희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메일로 카드 명세서 날아오잖아요. 보고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내가 1월 달에 얼마 냈는지, 2월 달에 얼마 냈는지. 그리고 정 그게 귀찮으시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돼요.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1월 달에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체크카드 얼마 썼는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9월 달에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체크카드 얼마 썼는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다 나와요. 한 10분만 투자를 하면은 내가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은 한 달 반 동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혼합해서 쓰는 전략만 써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를 300만 원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관련 자금, 다음에 세 공제 상품인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다음에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가지고 내 신용카드의 25% 초과분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서 소득공제액을 2배로 늘리는 전략. 이 세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을 하시면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최소한 신경 안 쓰는 분에 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부분 한번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시죠.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